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김삿갓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이건만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주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탐관오리 사또를 혼내주고 난 다음 어떤 마을에서 만난 주모와의 인연은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겨놓은 채 김삿갓은 그 여인과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시녀의 이별을 하고 나서 다음날 치악산을 구경하기 위해 원주로 떠납니다. 그가 진정 사랑했던 기생 가련을 닮아서 잠시 마음이 들끓었던 김삿갓이었지만은 죽은 남편을 위해 애를 쓰면서 고고한 뜻을 나타내는 주모에게 오히려 존경의 마음까지 느꼈던 것입니다. 김삿갓은 오랜만에 뜻에 맞는 여인을 만난 기쁨에 겨워서 또다시 방랑의 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이제 전해드립니다. 사또의 답장. 다음날 초반 후 김삿갓은 아쉬움을 나누며 여인과 작별하자 치악산을 구경하려고 원주로 향하였다. 치악산은 설악산, 오대산과 함께 태백산맥 중의 명산의 하나다. 일찍이 선조 때의 명승 부효선사가 치악산 상운함에서 수도를 하던 중에 유명한 선시를 지은 일이 있었기에 김삿갓은 지나는 길에 치악산에 꼭 들러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고요한 뜰에 있는 탑은 예스럽고 산골짜기 부는 솔바람은 차기만 하다. 종소리는 취한 kilson의 꿈을 깨우고 등불은 아침 저녁을 알려주노라. 마당을 쓰니 뼛속까지 시원하고 향불은 나그네의 넋을 맑게 해준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창밖에는 눈이 펄펄 날리고 있네. 그 시를 읽노라면 짜장 목과 마음이 한꺼번에 솔바람처럼 깨끗해지는 느낌이었다. 산길을 진정일 걸어오다가 해걸음에 어떤 마을에 당도하니 그 마을 한복판에 있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끓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떡을 치고 한편에서는 부침개질을 하여 야단법석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부침개 냄새를 맡자 새삼스레 허기가 느껴져 어느 댁에서 무슨 대사가 있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도 법석거리요? 하고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았다. 마을 사람은 김삿갓을 나무라도 대답한다. 당신은 오늘이 오진사댁 진갑날이라는 것도 모르어. 이번 진갑에는 본관 사또님까지 모시기 위해 돼지를 5마리나 잡고 커다란 황소도 1마리 잡았다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들고 나온다. 이 사람은 사또께서 내일 오실지 안 오실지를 몰라 진사오르는 지금 사랑방에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사오르께서 며칠 전에 사또에게 사람을 보내 저희 집 진갑잔치에 꼭 좀 왕림해 주십사 하는 서한을 보냈더니 사또가 즉석에서 대답 대신에 답장을 써주더라는 거야. 그 답장 속에는 사또가 오고 못 오는 사실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을 게 아닌가. 누가 아니래. 그런데 사또의 답장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진사오르는 답장 내용을 도무지 해독을 할 수가 없어 쩔쩔매고 계시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저희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김삿갓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참견을 하였다. 오진사라는 분이 그리 몹시 짧으신 모양이구려. 진사란 과거의 수호과에 급제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진사의 칭호를 받으려면 사서삼경에 목을 통달한 사람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삿갓은 오진사가 그리 짧은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일종의 모욕감조차 느꼈는지
예의오시여. 진사어른은 과거에 급제하신 분이여. 그 어른의 글이 짧으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고 김삿갓의 질문을 한마디로 후려갈겨버렸다. 그리고 나서 저희끼리 또다시 말을 계속한다. 사또가 오실지 안 오실지 그것조차 모른다니 그야말로 큰일이거든. 만약 사또께서 오신다면 진사어른께서는 동구밖에까지 마중 나가실 준비도 해야 할 터인데 안 그래? 누가 아니래. 사또가 오신다면 사또에게 드릴 큰 상도 미리 끓여놓아야 하거든. 그런데 사또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딱한 사정이거든. 사또가 무슨 놈의 답정을 그렇게도 어렵게 써보냈기에 진사어른께서 해독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아, 사또의 답정을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사어른만이 아니라네. 진사어른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읽어보아도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무궁한 선비들을 모조리 불러다가 사또의 편지를 읽어보게 했다는 거야. 그러나 평소에는 내로라 하고 의시되던 선비들조차 사또의 편지만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사어른은 점점 걱정스러워서 지금 똥이 타오를 지경이 난 것이야. 그야 그럴 테지. 사또가 오시지 않는다면 별것 없겠지만 만약 사또가 오신다면 사또를 맞아들일 절차가 한두 가지만이 아니거든. 그런데 오실지 안 오실지 그것조차 여태 모르고 계시다니 그야말로 똥이 탈 노릇이겠지.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 일처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김삿갓은 마을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잠자코 듣기만 하다가 문득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또의 답장을 나한테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소?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듯 김삿갓을 비웃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답한다. 여보시오, 유명한 선비들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는 편지를 당신 따위가 무슨 재주로 알아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편지라면 나한테도 한 번쯤 보여주기로 손해날 것은 없지 않소. 오죽이 야비될 수도 있으니 진사어른한테 내 말을 좀 전해주시오. 김삿갓은 잔치집에서 저녁밥을 얻어먹기 위해 큰 소리를 치고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김삿갓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그의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 놓고 기억자도 알아볼 것 같지 못한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흰소리를 치오? 김삿갓은 어이가 없어 너털웃음을 웃었다. 나는 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은 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요. 당신네의 상견인 오진사는 사또의 편지를 해독하지 못해 지금 똥이 타도록 걱정 중에 있다고 하지 않았소? 똥이 타면 심야병이 생겨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법이요. 나는 당신네의 상견을 구해주고 싶어서 오진사를 만나보겠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어째서 내 말을 오진사에게 전해주지 못하오? 만약 오진사가 이번 일로 심화병에 걸려 돌아가시리라고 한다면은 당신네들은 그 책임을 어찌할 것이오? 무지한 사람들과 순순히 교섭을 하다가는 한이 없겠기에 김삿갓은 눈 딱 감고 어마어마한 엄포를 놔보였다. 아닌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똥이 타면 심화병이 생겨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겁이 났는지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리하여 저희끼리 얼굴을 마주보다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최서방, 이 양반의 얘기를 들어보니 심상치가 않네. 자네가 사랑방에 올라가 진사어른께 이 양반의 얘기를 말씀드려 보게나. 그랬다가 진사어른께서 야단을 치시면 어떡하지? 야단이 무슨 야단이야.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붙잡고 늘어진다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진사어른은 워낙 똥이 타시기 때문에 자네가 이 양반 얘기를 여쭈면 이 양반을 당장 사랑방으로 불러 올리라는 분부를 내실 걸세. 틀림없이 그러실 것이니 자네가 지금 그 사랑방에 올라가 사실대로 여쭤보게나. 그리하여 최서방이라는 자가 부랴부랴 사랑방으로 달려 올라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오진사는 속으로 얼마나 똥이 탔던지 사랑방에 도사리고 앉아서 손님을 불러올리라는 분부를 내리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몸소 최서방과 함께 마당으로 달려나오며 사또의 답장을 읽어보 주시겠다는 어른이 어느 분이시여? 하고 김삿갓을 찾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오진사 앞으로 걸어나오며 정중히 머리를 숙여 보였다. 지나가던 과객이올시다. 댁에서 어떤 편지 관계로 무척 심려 중에 계시다고 들었기에 시생이 한번 풀어볼까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사람을 들여보냈던 것이옵니다. 오진사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김삿갓을 사랑방으로 정중하게 모셔올리며 말한다. 어서 올라가십시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에서는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겨서 지금 몹시 걱정 중이옵니다. 오진산의 사랑방은 글자 그대로 고대광실이었다. 주인을 따라 사랑방에 들어서니 넓으나 넓은 방 안에는 사또의 편지를 읽어보아 주려고 모여온 늙은 선비들이 10여 명이나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경황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는 선비랍시고 뽐내던 그들이었지만은 사또의 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술만 얻어먹기가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이었으리라. 주인은 김삿갓에게 그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나서 술을 손수 권하며 말한다. 우선 술을 한 잔 드시고 나서 나를 꼭 좀 도와주소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소문난 학자님들임에 불구하고 사또의 편지를 알아보는 분은 한 분도 없으니 나로서는 그야말로 똥이 탈 노릇입니다. 어지간히 곤란한 모양이었다. 주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똥이 탄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았다. 김삿갓은 술 한 잔 마시고 나서는 빈 술잔을 늙은 선비들에게 골고루 한 번씩 돌려주었다. 그들에게 환심을 사면서 술을 많이 얻어 마시려면 그 방법이 최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늙은 선비들은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김삿갓의 행색을 보고 모두들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이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사또의 편지를 너 같은 게 감히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술을 덥석덥석 받아 마시느냐고 하고 몹시 안이 꺾게 여기는 눈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삿갓은 늙은 선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출출하던 판인지라 술과 안주를 닥치는 대로 주워 먹었다. 이윽고 오진사는 주한장을 물리고 문갑 속에서 사또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김삿갓에게 말한다. 이것이 바로 사또 어른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친필서 자리올시다. 우리 집 긴갑잔치에 꼭 참석을 해 주십사는 초청장을 보냈더니 사또 어른께서 친필로 답장을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문장 내용이 어찌라고 이상한지 사또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인지 혹은 못 오시겠다는 말씀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김삿갓은 모든 선비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사또의 편지를 펼쳐보기 시작하였다. 사또의 편지는 한지로 껍데기가 2겹이나 싸져 있었다. 김삿갓은 껍데기를 한 겹씩 벗겨나가면서도 사또의 편지 사연은 매우 복잡하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알맹이를 꺼내보니 사또의 편지는 한지로 반절 넓이의 지면에 커다란 글씨로 내 불왕, 내 불왕 이라는 6글자만이 적혀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문면이 너무도 간단한데 크게 놀랐다. 한문 문자에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쓰는 말이다. 사또의 편지가 6글자밖에 안 되는 지극히 간단한 내용임을 알고 나자 김삿갓은 불현듯 태산명동 주일필이라는 문자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런 간단한 편지를 가지고 왜들 그렇게까지 야단법석들릴까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 불왕, 내 불왕이라는 그 6글자를 정작 풀이를 해보려다가
김 작가는 눈앞이 아찔함을 느꼈다.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늙은 선비들 앞에서 호비를 부려보인 그로서는 이제 와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노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매우 기괴한 문장인걸. 김 작가는 우선 생각해볼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중얼거려 보았다. 방 안에는 잠시 숨막힌 긴장감이 간돌았다. 오진사는 기다리기가 초조한지 선생 어떻습니까? 사도 어른께서 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못 오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다급하게 물어쌌는다. 김 작가는 대답 대신에 또다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도 어른하고 주인 어른하고는 친분이 매우 두터우신가 보구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장난스러운 편지는 보내지 않았을 터인데. 무척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남의 집 경사에 축하의 말도 없이 장난스러운 편지를 보냈을 리가 없기에 김 작가는 그들 사이의 친분부터 확인하고 싶어 우선 그렇게 중얼거렸던 것이다. 오진사는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며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이 편지 속에 우리들 사이의 친분에 관한 얘기도 들어있소이까? 선생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 말씀인데 본관 사도하고 저하고는 가깝다 뿐이겠소이까? 지금은 비록 관과 민이 다르지만 우리 두 사람은 어려서는 동문 수학을 하면서 별의별 질장난을 다 해온 사이랍니다. 김 작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또의 편지는 진갑잔치에 틀림없이 참석하겠다는 사인임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구지간이기로 초청을 받고 참석을 못하게 되면 한마디쯤 사과의 말이 있어야 올 일인데 내불황이라는 6글자 속에서는 그런 빛은 전혀 엿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대담하게도 우선 다음과 같은 선언을 내려버렸다. 사도어른께서 진갑잔치에 틀림없이 참석하시겠다고 했으니 사도를 영접할 준비를 서두르시오. 오진사는 그 말에 날뛸 듯이 기뻐하며 내불황을 어떻게 풀이하면 그런 해답이 나오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씨 자신만만하게 단언을 내리는 바람에 옆에 있던 선비들은 열등감이 느껴진 탓인지 제각기 한마디씩 공박하는 질문을 들고 나온다. 기공은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기에 그런 단언을 내리시오? 그 문장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들려주시오. 그러나 김 작가 자신도 아직까지는 그 문장을 명확하게 풀이할 수는 없었다. 다만 두 분이 무척 가까운 사이라기에 사도는 틀림없이 참석하리라는 짐작에서 그런 단언을 내렸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내불황에 대한 해석은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참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심정을 사실대로 말해줄 수는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해볼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왜 그런 단언을 내리는지 여러분 자신도 이 문장을 이모저모로 분석을 해보시죠. 그러면 반드시 저와 같은 해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반격 태세를 취했다. 선배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멋쓰게지며 제각기 심각한 생각에 잠긴다. 김 작가는 그 사이에 그 문장을 이모저모로 맹렬하게 분석해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 순간 김 작가에게는 옛날 고사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다. 옛날에 80객 노인이 나열인 처녀와 정을 통하여 아들을 하나 낳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노인은 임종이 가까워오자 가족들에게 80생남 배오자라는 유서를 한 장 내보였다. 그 유서로 인해 유족들과 아기어머니 사이에는 분쟁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그 여인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그 유서를 80의 생남했으므로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고 아기어머니는
유산을 나눠받기 위해 80의 상남에 쓴들 어찌 내 아들이 아니리요 하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한문이란 그처럼 토를 달기에 따라 해석이 뒤바뀌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우리나라 말에도 가령 장비가 말을 타고 간다는 말을 읽기를 잘못 읽으면 장비 가마를 타고 간다로 전혀 엉뚱한 뜻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내 불황의 6자에 대한 토를 이렇게도 달아보고 저렇게도 달아보다가 어느 순간 바로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마침내 정답을 알아내게 돼 마음속으로 퀴즈를 불렀다. 한편 늙은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 수가 없으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현계보아도 모르겠소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생이 쉽게 설명을 해주시오 하고 애원하듯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늙은 선비들은 두 손을 들고 모두들 김삿갓에게 항복을 해온 셈이었다. 김삿갓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짐짓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오진사는 답답한 심정을 견딜 수 없는지 여보세요 선생, 나는 편지의 내용을 몰라 똥이 타다 못해 이제는 간이 타오를 지경이요. 편지 사인을 알고 계시거든 애를 태우지 마시고 빨리 설명을 들려주시오 하고 김삿갓에게 간청을 한다. 김삿갓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이 편지는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옵니다. 내 불황이라는 똑같은 말이 두 개가 겹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킬 뿐이나 첫 번째 내 불황은 내 불 밑에 점을 찍어 내 불왕이라고 읽고 두 번째의 내 불황에는 내 자 밑에 점을 찍어 내 불황이라고 읽으면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이옵니다. 그러나 오진사와 선비들은 누구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설명만 들어서는 알 수 없으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란 말이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우리말로 풀이를 해드리죠. 내 불황은 내 불왕과 내 불황이라고 제각기 토를 달아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설명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가겠는데 하물며 오라고 하는데 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올시다. 김삿갓의 설명을 듣고 나자 좌중에는 벼랑간 폭소가 터졌다. 과연 듣고보니 선생의 해석은 귀신과 같으오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머리가 하두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구려. 늙은이들은 저마다 감탄을 마지 못한다. 더구나 오진사는 무릎을 치면서 선생 덕분에 만사가 시원스럽게 풀려서 내가 이제야 살아나게 되었소이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긴급히 불러 세우더니 여봐라, 내일은 사또 어른께서 영광스럽게도 우리 집에 행차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다. 너희들은 그런 줄 알고 이제부터 음식도 특별히 만들고 내일 아침에는 사또를 마중 나갈 채비도 차리도록 하거라 하고 긴급 명령을 내린 뒤에 다시 이런 분부까지 내렸다. 지금 우리 사랑에는 귀한 선비님이 와 계시니 술상을 새로이 푸짐하게 차려내오도록 하거라. 이래하여 김삿갓은 사또의 편지를 풀어준 덕택에 술과 음식을 배불리 얻어먹었고 그날 밤에는 오진사댁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편히 지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날이 밝자 오진사댁에서는 잔치를 치르느라고 정신들이 없었다. 게다가 사또 행차가 가까워온다는 전갈이 있자 오진사는 직접 마중을 나가느라고 야단목석이었다. 김삿갓은 개밥에 도토리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아 조반을 한술로 넣고 나자 아무도 모르게 오진사 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한양 500리 오진산에 집을 나온 김삿갓은 원주 고을의 진산인 치악산을 구경하려고
혼자 산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원주는 형성이 뛰어난 곳인지라 산에는 교목이 울창하고 저 멀리 산 밑으로는 섬강의 푸른 물이 용용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경치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시인 윤자우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을 것인가. 천년 옛 나라에는 교목이 남아있고 심리 긴 강은 고을의 성을 둘러쌌구나. 원주 일대에는 산이 많아서 유명한 사찰도 많다. 명봉산에 있는 법천산은 옛날에 한 명의 강효문, 서거정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어렸을 때 이 절에서 글공부를 했다고 하여 유명하거니와 치악산 동쪽에 있는 강림산은 일찍이 태종대왕이 잠룡시에 이 절에서 글을 읽으며 무술을 연마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절이다. 김 작가는 다른 절은 못 보더라도 강림사만은 꼭 보고 싶었다. 강림사에 대해서는 시인 변계량이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겨놓은 때문이었다. 치악은 동해에서도 이름난 산이요. 이 산 사찰 중에는 강림이 으뜸이다. 구름, 연기, 바위 골짜기가 몇천 년이 되었는고 지령의 옹호를 받으며 모두가 모여있구나. 강림사와 그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니 과연 경치가 천하의 명승이었다. 김 작가는 강림사에서 10여일을 묵다가 원주고구를 거쳐 한양으로 가려고 다시 길을 떠났다. 때는 겨울이건만 산속의 햇볕은 봄날처럼 따뜻하였다. 호젓한 산속을 얼마간 걸어오다가 어떤 촐로와 동행을 하게 되었다. 평창에서 농사를 지어 먹는다는 그 노인은 원주고을에 사는 친구의 환갑잔치에 간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길을 가면서 김삿갓에게 묻는다. 노형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저는 서울로 가는 길이옵니다. 노인은 서울이라는 말에 경악의 눈을 떠보이며 서울에 가신다니 말만 들어도 부럽소이다. 나는 60평생의 원주 아들이가 이번이 처음이라오. 원주는 경기도 땅이지요.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촐로의 무식에 적이 놀랐다. 아닙니다. 원주는 강원도 땅입니다. 본시 강원도라는 이름은 원주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촐로는 김 작가의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해 어리둥절하는 얼굴로 반문한다. 강원도라는 이름이 원주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요? 김 작가는 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설명하였다. 옛날에 각 도의 이름을 지을 때 영동지방은 뭐라고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강릉의 머리 글자 강자와 원주의 머리 글자인 원자를 한자씩 따가지고 강원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원주가 강원도 땅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요. 그 소리에 촐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래요? 나 같은 촌 늙은이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로군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도자는 무슨 뜻이요? 강원도의 도자는 처음에는 강릉과 원주 방면으로 가는 길이라는 단순한 뜻으로 써왔지요. 그러던 것이 나중에 와서는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단위명으로 되어버렸답니다. 그렇다면 함경도니 평안도니 하는 이름들도 그런 식으로 생겨난 이름인가요? 물론이죠.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 일대만은 경기도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오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 함경도니 평안도니 하는 도명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생겨난 이름들이랍니다. 그거 참 재미나는 말씀이군요. 이왕이면 다른 도명에 대한 유래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노인장께서 소원이라면 그렇게 합시다.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에서 한자씩 따가지고 함경도라 부르게 되었고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에서 한자씩 따가지고 평안도라고 부르게 되었고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에서 한자씩 따가지고 황해도라 부르게 되었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에서 한 잔씩 따가지고 충청도라 부르게 되었고,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에서 한 잔씩 따가지고 경상도라 부르게 되었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에서 한 잔씩 따가지고 전라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초려는 김삿갓의 설명을 듣고 나서 오늘은 형공덕택에 늙은이가 좋은 지식을 얻었소이다 라며 감탄을 마지 못한다. 김삿갓은 원주 근방에서 촐로와 작별을 하고 발길을 여주로 돌렸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장은 되도록 피해가면서 명승지만 골라가며 구경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여주에서 대표적인 명승지는 뭐니 해도 실륵사라 하겠다. 김수원의 여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여주는 남한강의 상류 지역에 있으며 산이 맑고 물이 아름다워 낙토라고 일러오는데, 실륵사는 바로 그 형승의 한복판 위치에 있다. 그러기에 경양 각지의 시인 묵객들이 혹은 배를 타고 찾아오기도 하고 혹은 말을 타고 찾아오기도 하여 실륵사에는 하루도 탑승객들의 발자취가 끊일 날이 없다. 실륵사는 복미산 동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는 한강의 상류인 여강이 용용하게 흐르고 있다. 따라서 산수의 조화미가 말로는 형용하기 어렵도록 아름다운 곳이다. 게다가 강가의 바위 위에는 강오론이라는 멋들어진 정자까지 서 있다. 실륵사에는 고려 때의 명성 나홍대사가 살고 있었는데, 강오론을 지을 때에는 나홍대사의 사리를 석종에 담아 땅속에 파묻고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는 기록도 나와 있다. 그나 그뿐이랴 실륵사에는 벽돌로 거대하게 쌓아올린 유명한 탑이 있어서 실륵사를 속칭 벽절이라고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강오론에는 시인 묵객들의 시가 수많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려 말의 것이었던 이색의 다음과 같은 시도 눈에 띄었다. 천지는 가히 없어도 인생은 가히 있으니 호연히 돌아가려 하나 어디로 갈 것인가. 여강의 산은 그림처럼 아름다워 절반은 단청 같고 절반은 시와 같구나. 그 옆에는 역시 고려 말의 시인 곤근의 시도 걸려있다. 나 여기와 아름다운 강산을 사랑하며 진종일 배도 타고 난간에도 기대본다. 물속에선 절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숲 사이에선 선경이 보일 듯 말 듯하구나. 실륵사의 종소리 한밤중에 울려서 광릉에 돌아갈 길손의 꿈을 깨워주네. 만약 장계에서 이곳을 구경하게 했다면 한산만을 유명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리라. 실륵사에서 서쪽으로 16점 떨어진 북성산 양지바른 곳에는 세종대왕의 영릉이 있다. 세종대왕의 무덤은 본시 광주 대무선에 모셨던 것인데 풍수학자들이 그곳은 명당이 아니라는 평이 높아서 승하신 지 19년 후인 예종원년인 1469년에 여주 북성산으로 이장을 해온 것이었다. 세종대왕은 모든 문물에 조예가 깊으셨지만은 불교에 대해서도 남다른 신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기에 세종대왕의 영령을 기리받들어 모시기 위해 영릉 부근의 수호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풍수학자들 간에는 영릉 근처에는 절을 지을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10리쯤 떨어져 있는 기존 사찰인 실륵사를 세종대왕의 영령을 수호하는 절로 삼는 동시에 실륵사라는 이름을 보은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러나 실륵사라는 이름은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너무나 유명한 이름인지라 나라에서는 절 이름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옛 이름 그대로 실륵사라고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국왕의 명령이 아무리 지엄해도 백성들의 중의만은 당연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야 어쨌거나 세종대왕은 5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재위 32년 동안에 훈민정음을 비롯해 너무도 많은 문화업적을 남겨놓으셨기에 김삿갓은 영릉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 언제까지나 머리를 들지 못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기 전에는 우리 결의들은 말은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네의 글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네 조상들은 한문만 숭상해 왔으므로 정신적으로는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다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이라는 우리네의 독특한 글을 창제해내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정신적으로도 자주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자기네의 글이 없이 말만 가지고 있어서는 언젠가는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말이 있고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글을 통해 자기네의 민족 정신을 대대손손 물려내려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기에 옛날부터 문자관도 지기야, 즉 문장은 도를 천년을 꿰뚫어 내려가게 하는 그릇이라는 뜻을 하고 일러오고 있지 않았던가. 김삿갓은 그 일을 생각하면 세종대왕의 위대성에 수그린 머리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여주에서 서울에 가려면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양평으로 가는 길과 산악지대인 이천과 광주를 거쳐가는 길 두 가닥의 길이 있다. 김삿갓은 본시부터 산과 물을 한결같이 좋아하는지라 물길을 따라가자니 산길이 그리웠고 산길을 따라가자니 물길이 그리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얼른 발길이 정해지지 않았다. 얘라 모르겠다. 이런 때에는 지팡이점을 쳐보아야 지팡이가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김삿갓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 공중에 높이 던져 올려보았다. 공중에 높이 떠올랐던 지팡이가 턱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데 지팡이의 꼬리는 이천방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삿갓은 이천방면으로 걸음을 옮겨나가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지자는 낙수요 인자는 낙산이라고 했는데 산길로 가게 된 것을 보면 나의 지팡이는 물길보다도 산길을 더 좋아하는 인자인가 보구나. 김삿갓은 지팡이를 친구 삼아 무주공산을 한가롭게 걸어오고 있었다.